어서오세요. 진지스타님. 1등으로 오셨으니까 오늘 매니저 드려야겠다. 매니저 되셨습니다. 오늘의 매니저, 진지스타님.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오네요. 예고를 안 해서 그런가? 과연, 일단 진지스타님이 1등으로 오셨고, 2등 누구신지 봐야겠다. 2, 3등은 다 매니저 그냥 드려야지. 매니저 가자. 닉네임 찾기 기차님. 닉네임 찾기가 아니지. 닉네임 짓기 기차님.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매니저를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닉네임 짓기 기차님 여성분이세요? 이모티콘이 여성 이모티콘인데? 남성분 아니에요? 예. 아, 근데 하늘님이 저는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 여성분이셨구나. 반갑습니다. 아, 그 톡에 있는 그 아이가 이제 직접 낳으신 아이였구나. 아니, 닉네임 찾기 기차 이렇게 돼 있으셔가지고, 전 남성분인 줄 알았죠. 예, 남성분인 줄 알았어요. 오늘 방송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누구셨지? 어, 누구셨더라? 아, 주명님 안 오셨네. 주명님 오늘 본방 사수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주명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도 우선 들어오셨으니까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말고 우리 오늘 뉴스부터 보고 가시죠. 요거는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를 개시한다고 해요. 이게 뭐 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해가지고 그 기록들이 이렇게 바로 못 없어게 만드는 그런 자체적인 규율을 만들었나 봐요. 그 얘네들이 뭐 자율 규제가 마련됐다고 하고 17일 오늘이죠.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 규제를 마련해서 14개 회원사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ICO 관련해 가지고는 거래소가 상장 절차위원회 등 내부 평가 시스템을 둬야 한다고 해놨고요. 백사나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이 이미 존재하면은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거 거래소 회원은 자기 자본 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더해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요.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 문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메이저 코인들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퀀텀도 있더라고요. 예. 남기모띠 감사합니다. 아, 이더가 없어요, 거기? 아, 여기 이더가 없어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있는데요. 예. 비트, 비코,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이클, 라코, 퀀텀. 총 6개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목록에. 이렇게 6개 된다네요, 6개. 그리고, 요건 뭐 바이클래스라는 데인데요. 가상화폐 트레이딩 데스크 개설을 하는데요. 근데 얘네가, 뭐였더라? 그건가 봐요. 그 무슨 은행인가 봐요, 은행. 바이클래스가. 여기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 봤지?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요거 코인베이스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계속하고 있대요. 이게 계속 키워나가는 건데 돈 많은 애들이 손해볼 짓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수합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루인 그 이일사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 코인베이스가 지난주에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 저장 스타트업인 사이퍼 브라우저를 인수했다고 하고요. 16일 어제 또 이게 블록체인 기반 유로 메시징 플랫폼의 언닷컴을 또 인수했대요. 얘네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대형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하네요. 얘네들이 지금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보다 능력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그리고 지난주 사이퍼 브라우저 인수 때 개발자인 그 피터김 영입에 공을 들였고 이번에도 언닷컴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발라지 스리니 바산을 최고 기술 책임자로 영입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규모도 키워나가는 거긴 하지만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요것도 재밌는 거. 이게 생방송 도중에요. 유명 유튜버가 21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털린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뭐 유명 블로거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에 보여주긴 뭐 200만 달러 상당의 코인을 해킹으로 도난당하는 이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 그 프로그램 쪽으로 좀 잘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여기 지금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요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작극 요거 17일 4월 17일 미국 납세의 날 바로 전에 그 보유 중인 코인을 도난당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발리나의 뭐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네요. 파밀싱님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요거는 뭐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제 뉴스부터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은행부터 사라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네요.
파미싱님은 다시 나가셨네요. 예. 이게 사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개념 자체가 이 한국은행이나 이런 중앙은행들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뭔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제 위기들이 왔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사토시가 그걸 가정하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중앙은행들마저 만약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 체제의 전환을 이렇게 좀 승인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대학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보세요. 여기 은행 통한 현금 거래 필요가 없어진다고.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있는 대상은 시중은행이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예. 그렇죠. 중국인민은행은 중앙화된 코인 개발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게 중국이 참 웃긴 게 실제로 은행에 별로 그 돈을 안 맡긴대요. 중국 애들이 실제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실제로 옛날부터 전쟁이 많아가지고 집이나 이런 데다 돈을 많이 보관하는 편이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돈을 뭐 타오바오나 막 이런 그런 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많이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 타오바오 지갑에서 지금 다른 애들 타오바오 지갑을 이렇게 넘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QR코드로 결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중국에서 한 달 반 정도 일할 때 보면은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현금 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있긴 있어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이렇게 결제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 개인 간 거래에서 금융기관 중개가 필요 없게 되는 이 디지털 방식의 장점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A와 B가 계좌로 돈을 주고받으면 지금 A와 B 둘이 계좌에 숫자가 찍히고 나중에 A와 B 금융기관이 실제 현금을 주고받아야 거래가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은 실제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계좌에 숫자가 찍히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보증은 디지털 화폐의 기관이자 중앙은행인 하느니 도맡아 감당하기에 시중은행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주명님 오셨네요. 예. 하고 이 중국에 실제 사시는 분도 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코인을 그쵸. 수수료 없어지 빠른 송금이 가능하겠죠. 그 코인을 중국 인민은행에서 만든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선 꼭 사긴 사볼 거라고는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잘 모르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일단 한 2천만 원어치 정도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사볼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실제 지금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요. 그렇고요. 요거 요즘에 좀 핫한 이야기죠. 가상화폐 주변 이제 현찰 1200조 대기 중이다. 미국 증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과 미국인데 미가 잘렸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시리아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시세는 치솟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뒷기사가 있는데 이게 기사를 다 따오면 그게 뭐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골드만삭스의 이 보고서에 보면은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 이름으로 발표가 됐다고 해요. 미국 증시 그 애널리스트들이 1조 2천억 달러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는 만큼 그 돈이 상당액이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죠.
1200조를 다 쓴다고 한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라고 해요. 저도 뭐 오타 내는데 이 기사를 쓴 이 기자도 오타를 내네요. 많큰. 아무튼 100조 정도만 써줬으면 좋겠어요. 한 10분의 1만 씁시다 우리. 예. 했으면 좋겠고. 이제 정보예요. 요거는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맨날 따오는 거고. 요 뭐 바이낸스가 터키어를 지원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터키 쪽에도 진출을 하나 보죠. 그쵸? 이쪽 부근이 사실 뭐 그 무슬림 국가들인데 걔네들도 좀 하네.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패트릭 다이가 뭐 트윗에 쓴 건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미덥 시간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실제로 이 퀀텀은 미국 쪽에서 지금 지사를 두고 있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쪽 한번 노드 볼까요? 미국 쪽 노드가 이렇게 좀 많네요. 샌프란시스코가 요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 위쪽이니까. 이쪽인데, 여기네. 이쪽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어디 갔어? 샌프란시스코 여기 있죠? 샌프란시스코인데, 여기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한 개네. 저기 다니엘님, 저 노드의 개념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예 노드의 개념이 없으셔서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뭐 한두 개로 스테이킹을 했을 때 여기 집계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도 모르세요? 제가 그거 오늘 해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데 노드가 별로 없네. 아무튼 미국에 이렇게 노드들이 있어요. 여기 오히려 이쪽에 많네. 이쪽이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LA 쪽인데요. 이쪽에 오히려 많네요. 그리고 요쪽이 더 요쪽 많고 뉴욕 쪽. 역시 우리 뉴욕시리 사람들은 뭘 좀 아나 봐요. 아무튼 여기 좀 많네. 뉴욕 쪽. 아무튼 미국 노드 좀 많아요. 그래도 509개 있어요. 그리고 우선 뉴스부터 보고 오늘 뭐 노드라든지 이런 개념들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요 사람인데요. 존 맥여피라는 사람이 트윗에서 말한 게 비트코인 2만 달러가 그 연말 목표액으로 잡기에는 너무 이렇게 낮은 금액이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거 패트릭이 말을 했는데요. 퀀텀 기반인 에너고가 필리핀에서 클린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요건 뭐 최근 패트릭이 한 말인데 24일에 이제 컨퍼런스 연설을 한국에서 한다고 해요. 이게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큰 기업들이랑 이런 애들 다 오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몇 개 진행 중이고 QEA도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X86 VM도 마찬가지고 곧 첫 번째 X86 버전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윈도우 버전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애들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 언어 체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거래소에서 퀀텀과 뭐 QRC20 상장할 겁니다 라고 있었고요. 말을 엄청 많이 했네요 이 사람이. 그쵸 최근에. 그리고 뭐 중국 정부하고는 긴밀하고 지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코인네스트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나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거래소에 대해는 중립을 유지한다고 했네요. 요거 보면은 X86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장벽을 낮출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실리콘밸리, 이게 금융의 그런 도시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곧 차린다고 합니다. 그쵸. 만약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원한다면 퀀텀은 최고의 예제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UTXO라는 비트코인 그 자산적인 레이어와 위쪽에 이더리움의 이제 확장성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 레이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원한다면 퀀텀은 최고의 예제입니다라고 했고요. 이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거나 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RSK라고 있어요. RSK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몇 번 방송에서 다뤄드리긴 했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미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봐요라고 했네요. 뭐 열심히 일하나 보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퀀텀 오피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네시아의 코인원 진출 관련한 그거, 요거는 좀 신기해요. 이 비트코인 캐시가요, AYR 유나이티드 FC의 새로운 셔츠 스폰서가 된대요. 이게 신기하죠. 요건 좀 신기해. 이거는 이제 정부의 딜레마에 관련된 건데, 어찌 존재하지 않는 것에 세금을 매길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리고 다니엘 사랑, 다니엘, 제 원래 활동명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사랑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글을 썼어요. POW, 포스, 디포스 알고 가자, 이렇게 썼는데요. 우선 이게 증명 방식에 관련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드에 관련된 게 있어요. 노드에 관련된 거. 어딨냐.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노드 개념 그림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죠. 지금 책 관련해서 만들고는 있어요. 노드 개념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게 보면은 이게 요 노드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그 채굴 컴퓨터, 채굴하는 그 컴퓨터 하나고, 퀀텀으로 치면은 스테이킹을 돌리는 그 놈 하나예요. 그래갖고 그런 채굴 혹은 스테이킹을 돌리는 이런 컴퓨터들이 노드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체인망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연결된 망에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블록들이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그럼 그 블록에는 뭐가 담기냐면은 그 거래 정보들이 달려요. 만약에 A에서 B로 비트코인을 보냈어요. A에서 B로 10개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10분마다 시스템적으로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컴퓨터가, 어떤 채굴자가 딱 하고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블록을. 그렇게 되면은 그 채굴자는 블록 발견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A가 B한테 보냈던 그 비트코인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수수료도 받게 돼요. 그쵸?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컨펌을 딱 해주는 순간 그 A에서 B로 이 비트코인을 보냈다라는 그 기록이 이 전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이 체인망 안에 있는 이 모든 노드 컴퓨터들한테 공유가 돼요. 전체 컴퓨터들한테 그 기록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분산화 장부다. 분산화 장부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서버에 있는 그 서버 내에 중앙화된 그런 장부 상태로 존재를 하죠. 서버 내에 저장이 되니까. 근데 요거는 A가 B한테 보냈던 그 기록 자체가
모든 이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망 안에 나눠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가 B한테 보낸 거는 진짜 비트코인이다 라는 기록이 남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 자체가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위조지폐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개념은 요거예요. 일단 요건 아셨죠? 예, 다니엘 사랑님, 노드 개념은 이겁니다. 요거 이해되신가요? 노드는 엄청 쉬운데. 그래갖고 노드 앤 스포크라는 게 또 있어요. 노드 앤 스포크라는 거는 뭐냐면 경제학 용어인데, 노드 앤 스포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노드 앤 스포크, 요런 개념인데, 제가 또 항해사잖아요. 항해사니까 항해사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부산항이에요. 부산항. 이게 부산항. 이게 부산항. 부산항이, 아이씨, 부산항. 그쵸? 이게 부산이에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 뉴욕이 있어요. 뉴욕이 있고, 해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짐을 막 퍼줘요. 짐을 엄청 큰 컨테이너 선이 뭐 10,000TU, 20,000TU 이런 컨테이너 선이 여기다가 짐을 딱 퍼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이 노드, 이게 이제 부산항이 노드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군산이나 뭐 보령 뭐 이런, 뭐 보령은 좀 멀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 또 하나가 뭐냐, 아무튼 주변에 있는 쬐깐한 항구나 요런 곳들한테 또 조그만 배들 한 뭐 1000TU, 600TU 하는 요 조그만 배들이 요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스포크가 되고 얘가 노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노드 앤 스포크라는 개념이 요거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전거 바퀴의 축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창살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요런 것들로 이제 바라본 그런 그 경제학 용어예요. 이건 경제 경영 쪽에 나오는 노드 앤 스포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노드들은요. 그래가지고 노드가 있고 링크가 있어요. 이게 링크. 이게 노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드인데, 노드는 링크로 구성이죠. 링크. 이게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노드와 노드, 그리고 이게 체인이 연결이 돼가지고 블록체인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노드와 노드, 그리고 여기 체인, 그리고 체인, 마찬가지로 체인.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이 노드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경제학 쪽에서 나오는 노드 개념입니다. 이 정도면은 노드 개념은 이해하기 좀 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 좀 되셨습니까? 쉽게 되셨죠? 아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사랑님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닫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카페에 올렸다고 말씀드린 요 글입니다. 증명 방식에 대한 글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작업 증명 방식이에요. 이거는 POW 방식이고요. 이건 Proof of Work라는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등의 코인에서 지금 사용하는 증명 방식이고요.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은 비트코인 노드에 참여한 일정 컴퓨터가 그 일정 해시 함수로 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투입된 힘을 해시력이라고 해요.
하고 어떤 그 작업을 통해서 블록을 생성해 나가는 방식 자체를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게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자체가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그 4년마다 채굴의 반감기를 맞는데요. 채굴되는 양이 4년을 주기로 전체 양에서 계속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지날 때마다 채굴되는 양이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에서 이제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감기가 2016년에 한번 맞았고요. 4년 뒤인 2020년에 다시 찾아옵니다. 비트코인은 2140년인가 그때까지 채굴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4년마다 주어지는 총 채굴 보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채굴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채굴에 참여하는 그런 채굴 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아지는데 비트코인의 그 채굴 가능한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니까 반대로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상승하니까 특히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로 된 문제를 푸는데요. 이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컴퓨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PC에서는 채굴을 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요거는 그냥 뭐 어디냐면요. 저번에 제 카페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요 포크 요 사이트가 있어요. 난이도랑 보는 거. 여기 가면은 비트코인 난이도가 여기 POW 가면은 difficulty 난이도가 얼마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난이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난이도 조정이 또 언제 되는지가 나옵니다. 10일 있다가 한 7.8% 상승하네요. 어제는 9%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아마 해시가 좀 줄어들었나 봐요. 아닌데? 그렇게 안 줄었는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나오네요. 리탈겟 재조정 시간. 하여튼 이게 지금 POW고요. 두 번째는 POS. 요거는 지분 증명 방식이에요. 지분 증명 방식. 지분 증명 방식은 말 그대로 잠시만, 방금 다니엘 사랑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난이도 조정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비트코인 난이도가 막 겁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난이도가 겁나게 올라가면은 막 펌핑이 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정되고 바로는 안 오고 이렇게 그 주변, 그러니까 조정 주변 난이도가 증가할 때의 그 주변에는 가격 상승이 좀 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만약에 많이 오르면은 사실 채굴자들이 그 코인을 캐기가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왜냐면 난이도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펌핑을 시킬 거다. 요런 개념에서 예전에 그 난이도가 상승하면은 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타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지분증명 방식, 지분증명 방식은요, 포스 코인인데요. 포스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예요. 요거는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 가지고 노드를 구성하는 건데요. 가지고 있는 지분을 묶어서 노드를 구성하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퀀텀 같은 경우 럭키 베이스로 그 운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딱딱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퀀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곡괭이가 딱 나온 그런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지갑에 스테이킹 채굴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4개면 4개, 5개면 5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불을 해줍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별로 없어요. 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약에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스테이킹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드들을 구성이 되고요. 이 스테이킹을 하는 컴퓨터가 이제는 노드가 되겠죠. 이게 POW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이 아니라 채굴을 하는 그 문제를 푸는 컴퓨터가 노드가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럭키베이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킹을 돌리고 있는 지갑에 이렇게 줍니다.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돌리는 게 POW 방식에서 채굴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채굴장을 차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를 돌리는 것이죠. 채굴장 차릴 돈으로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인 가격까지 뛰면은 금상첨화죠. 하고 요즘 포스코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퀀텀인데요. 퀀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포스코인은 노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7068 지금 7000개가 넘는데 이렇게 노드가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올릴 수가 없대요. 그 블록 생성 스피드나 이렇게 그 스피드를 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퀀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그 패트릭한테서요. 포스코인의 단점은 그거예요. 그냥 속도가 좀 느리다.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거. 근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만약에 개발되면 속도도 잡겠죠. 그러겠죠. 예. 갖고 이런 거에는 뭐 퀀텀 아크 네오 등이 있는데요. 네오가 좀 특이한 게 재단에서 노드를 지정해가지고 이게 중국처럼 약간 공산국가 형태를 띠는 그런 좀 특이한 코인이에요. 이 네오가 좀 특이해요. 네오는. 예, 네오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그 뭐 ICO 할 때였나? 그때 중앙에 뭐 노드 구성하고 있는 서버 문제 생겨가지고 네오의 그 체인 자체가 한번 먹통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쵸? 그 대신 이렇게 노드가 굉장히 많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오가 발생했던 것처럼 체인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증명 자체도 굉장히 많은 애들이 해주니까 상당히 분산화되어 있고 해킹 위험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건 마스터 노드인데요. 마스터 노드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정해진 그 코인마다 정해놓은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해진 일정 코인 개수를 그 묶어가지고 예, 노드를 구성한 다음에 그 일정 비율로 코인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대시 같은 애들은 1000개가 마스터 노드여가지고 1000개를 딱 묶어놓으면은 이제 그게 뭐 연 이율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이제 디포스하고 디포우인데요. 이게 좀 말이 길어요. 전 사실 퀀텀을 좋아하는 편이라 왜냐면은 저는 분산화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문제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좀 해결해야겠죠. 이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델리게이티드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그게 뭐냐면은 디포스는 대표 노드를 딱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대표 노드를 어떻게 선출하냐면은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10,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투표를 했던 그 대표 노드 사람 있죠. 그 BP라고 하는데 블록 프로듀서라 해가지고 이 블록 생성자인데 이호수는 21명을 뽑아요. 요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A라는 BP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BP가 나중에 블록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성한 블록 그 생성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서 너가 10,000표 투표했으니까 요 정도 가져가 하고 딱 저한테 10,000개를 딱 10,000개가 아니라 10,000개에 해당하는 그 채굴 보상을 딱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갖고 요거는요 장점이 뭐냐면 디포스 장점이 뭐냐면은 노드 수가 줄여가지고
이 블록 생성 주기를 줄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빠른 속도의 블록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이제 대표 노드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포스코인보다는 노드 구성이 좀 중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모를 해킹의 위험에 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BP 블록 프로듀서에 참여를 하려면요. 어느 정도 서버하고 이런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좀 큰 사람이라 해야 되나, 단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기업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걔네들이 이 BP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 또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또 점유율을 차지한다. 요러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택할 건가, 스피드를 택할 건가, 분산화된 그런 탈중앙화를 택할 것인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피드를 좀 더 택하는 거고, 포스는 분산화와 탈중앙화를 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하고 이 디포스에서는요, 우지안하고 관련된 그 엔트풀이 있었잖아요. 걔네가 이오스랑 트론 BP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게 최근에 그 이슈였습니다. 하고 요거는 이오스하고 저희 그 이번에 있었던 엘프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오스의 경우에는요, 사용자의 그 사용 비용이 무료고, 디앱 설치를 원할 경우에 일정 지분의 이오스를 보유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디앱 설치를 하는 거고, 아까 위에서 이 검증 방법이 지금 그 대표 21인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걔네들이 검증하는 거 말고, 경량 검증을 위해서 머클 증명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거래소 등의 가벼운 증명은, 이게 거래소들이 이렇게, 거래소 내에서 막 이렇게, 거래를 행하는 그런 증명들 있죠. 그거는 이제 따로 증명을 해서 메인 체인에 붙이는 그런 개념이 백서에 소개되어 있기도 해요. 그쵸. 그게 나중에 여기 보면 요런 방식인데, 머클 증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인에다가 따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서를 읽어보면 뭐 굉장히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든 것 같긴 한데 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아무튼 이오스였고요. 엘프 그 요거 뭐냐면 비썸의 요거 엘프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엘프는 디포스 방식이에요. 디포스 방식인데 메인 체인하고 여러 사이드 체인을 두게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퀀텀처럼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있어가지고 사이드와 메인 체인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그 내용을 좀 정정하려는 방송이거든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이드 체인이 뭐냐면 요런 식으로 요거 아닌데? 어쨌든 그 메인 체인이 있어요. 메인 체인이 이렇게 쫙 있고 메인 체인에 요렇게 비트코인 체인이나 뭐 이더리움 체인이나 아니면 다른 체인들 있죠. 이런 다른 체인들이 딱딱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레이어 지금 얘는 레이어를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고 퀀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고 이게 퀀텀이고 얘는 레이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처럼 붙인다. 가지처럼 붙인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백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얘는 자꾸 메인 엘프 체인이 있고 그 요런 다른 체인들, 다른 체인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이드 체인이 되는 거예요. 엘프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만약에 그 기업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적인 블록체인이 모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쪽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엘프를 통해서.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이 엘프가 돕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백서에 좀 주된 내용이라 제가 이 카톡방을 들어갔어요. 여기 카톡방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그 뭐 엘프 직원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게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백서에는 사실 요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분은 이제 요거를 이제 디포스 방식으로 해서 요 체인 자체가 빠른 체인으로 해가지고 이오스를 좀 상대로 보시던데, 제 생각에 이오스 상대라기보다는 요런 생태계들 있죠. 요런 애들 붙여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사업자가 말을 해요. 아, 내가 어떤 이런 뭐 보험 사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체인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래들 우리 고객들 관리 여기서 하고, 근데 자산은 우리가 뭐 비트코인으로도 받고 뭐 이더리움으로도 받고 싶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자체에서 여기 따와가지고 그 메인 체인 자체에서 이 엘프가 중개자가 돼가지고 여기 딱 넣어주고 하는 요런 식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백서를 읽어보면 분명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걔네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뭐 카톡방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요거 자체가 아예 플랫폼이 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어, 이게 지금 메인 체인이 이게 지금 엘프 메인 체인인데, 여기에 이 사이드 체인이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중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메인 체인에 만약에 이 메인 체인이 지금 블록 생성 주기가 만약에 5초요, 5초. 얘 5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사이드 체인, 뭐 더 빠른 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블록 생성 주기가 노드가 더 작다든가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이드 체인의 블록 생성 주기가 2초예요, 2초.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얘는 계속 딱딱딱딱 만드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공통되는 그런 체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1 이어가지고 두 개가 두 번째마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블록 생성 주기가 5초고 얘가 2초면은 2 곱하기 5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 가지고 10초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체인들 사이에 블록 주기가 다른 것은 어댑터 기능에 블록을 두던가, 이렇게 어댑터 기능에 블록을 두던가, 해당 체인 사이에 해당 체인,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 사이에 해당하는 그 블록 생성 주기의 최소 공배수, 만약에 2초고 5초면은 5초고 2초면은 2 곱하기 5 해가지고 10초마다 블록끼리 동기화를 시켜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10초의 블록, 10초에 해당하는 그 블록마다 동기화가 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체인들 사이의 거래 또한 엘프 체인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오스하고 이 엘프하고 둘 다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라이트 노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용량이 많은 그런 처리를 요구하는 앱들이 사용하는 체인은 이제 이 메인 체인이나 이 메인 노드들, 풀노드들, 요런 놈들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라이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 내에서 이렇게 좀 자산들 움직이는 요런 좀 뭔가 이건 가벼운 노드라는 말이거든요. 가벼운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끼리 하고 해가지고 이 풀노드랑 접합을 시켜버린다, 요런 식이고, 이 접합을 시키는 방식에는 이 머클 증명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합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접합을 시켜버린다. 근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거라 저도 어떤 식으로 실제 좀 하는 건지 깊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백서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합을 시킨다는 부분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D4인데 포스 플러스 POW예요. 요거는 이제 포스 방식과 POW 방식을 적절히 섞은 채굴 방식인데요. 초기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가지고 POW 방식을 한대요. 작업 증명 방식. 사람들이 막 채굴을 하게 막 하는 거예요. 채굴을 하게 막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분에 따라 가지고 이 포스, 그러니까 포스처럼 지분에 따라 가지고 에어드랍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문우무님 어서 오세요. 아주 이 대표적인 코인이 여기에 이제 코모도 코인이 있다고 하네요. 요거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두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POW 코인, 그리고 이 포스 쪽, 그리고 이 DPoS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DPoS도 크게 나누면 이 포스 안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랜만에 생방 들으세요. 사실 오늘 좀 중요 내용이라기보다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보셨으면 좋았으실 건데, 그래도 문우무님 오늘 이거 끝나면 재방해가지고 앞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방 아니시면은 여기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욕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예, 오늘 아무튼 카페에서 올린 뭐 코인 정보랑 뉴스랑 그리고 요 제가 오늘 쓴 글에 대해서는 한번 봤고요. 아직 차트 안 봤어요, 저희. 차트 한번 볼게요. 펀디요? 펀디 저는 사실 찌라시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는 있는데 안 샀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우선 뭐 D앱들, 퀀텀 D앱들 같은 경우는 장투를 1년 2기로 결심을 했던 애들이니까 그냥 놔둘 거고, 퀀텀은 사실 지금 원하는 시대에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고, 조만간에 비트코인 캐시 쪽으로 자산을 좀 많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펀디는 사실 그게 시기가 언젠지를 제가 그 정보를 몰라요. 시기가 언젠지를. 그, 요즘 뭐 이렇게 엠바고라 해야 되나? 아무튼 요런 것들에 대한 시기가 언젠지 몰라요. 그 펀디 카드에 대한 부분. 시기가 언젠지 모르니까 진입을 잘 못하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5월 5월 15일이라고 지금 딱 명확히 나왔잖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조만간에 자산 이동을 할 겁니다. 좀 눌렸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차트 분석할게요. 요거는, 코인베이스 4시간 봉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조정이 한번 왔어요. 조정이 한번 왔는데, 그 온 이유가 뭐냐면, 어, 저희가 원래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상단으로 옮겨줬었죠. 옮겨줬었는데, 여기 맞고 지금 조정이 온 거예요. 여기 맞고 조정이 이렇게 나온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단기 상승 추세의 상부에 있다. 그래서 조정이 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평상시 거래량보다는 좀 더 나았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와서 한 요 정도까지도 조정이 올만하긴 한데요. 7,600불 정도까지 오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누가 저보고 다니엘님 어디까지 빠질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을 때 제가 한 7,800불까지 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한 7,900불 정도까지 갔었네요. 7,800불로 본 이유는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선 보이시죠? 선 보일 때 이렇게 보면은 요런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7,800불로 본 거고요. 지금은 지금도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약간 매도세가 좀 더 강세긴 하네요. 이렇게 윗꼬리를 좀 더 많이 달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아랫꼬리 달았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준 거고 다시 윗꼬리를 달기 시작하는데 아랫꼬리도 같이 달아요. 보합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는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특이하진 않다. 하지만 이쪽 거래량이 좀 매수세가 많이 나와서 조정 좀 받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만약에 빠져가지고 7,800불 이하로 빠지면은 한번 도망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갖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그 매도 포인트, 스윙이나 이런 거 할 때 매도 포인트 잡는 건 아주 간단하고요. 매도 포인트는 이렇게 강한 그 저항선들에서 매도 포인트로 잡아주면 되고,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장기 추세선하고 닿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이 막 될 때, 하락을 막 시킬 때, 하락 추세선하고 닿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사실. 아주 공식은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차트를 좀 안 그리죠, 스스로. 차트하고 별로 안 친하죠. 계속 가격만 이렇게 계속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차트 공부도 하시라고 이렇게 차트도 봐드리고 제가 정보도 같이 보고 또 코인에 대한 그 분석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 핀테크 포럼은 안 가요. 저 대신 그 효성님이 가셔가지고 제가 5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만 원 지원하기. 서울 너무 올라가기 힘들어요. 서울에 집 하나 지금 빨리 얻어야 될까 싶기도 한데. 선생님, 일본 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이 삼각 패턴 마무리하고 지금 하방에 이게 그 하방 삼각 패턴을 마무리, 이거 뭐 팔링 웨지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마무리하고 지금 요렇게 채널 다운 패턴을 만들 거라고 요 부분쯤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채널 다운 패턴이 지금 나왔거든요. 채널 다운 패턴이 나왔는데 이 채널 다운 패턴을 벗어나야 완벽한 하락세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잘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차트에서. 요 채널 다운 패턴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분리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외국에서는 이제 분리시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장을 베어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곰하고 막 황소하고 싸우고 있는 거 그런 사진 막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요런 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렇게 사람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마무리하고 가면은 한 요 정도까지도 올라올 만한 하죠. 빨리 요걸 마무리를 해야 돼요. 사실 채널 다운 패턴도 지금 보면은 이 하단부를 몇 번 찍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의 6번을 찍었는데 6번 정도 찍으면 사실 이제 좀 벗어나 줘야 됩니다. 채널 다운 패턴을 벗어나 줘야 돼요. 여기도 한, 둘, 셋, 넷, 5번 찍고 벗어났네요. 그쵸? 5번 찍고 가서 여기서 비비다가 벗어나 줬네요. 요거도 지금 한 6번 정도 찍었으니까 좀 비비다가 벗어나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여기서는 조정이 좀 우세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동평균선 10일하고 10일하고 60일 이평선에 60 죄송해요. 10일하고 60일이 아니고 10일하고 20일 이평선에 좀 이렇게 좀 비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걸 빨리 뚫어줘야 돼요. 이렇게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양봉 하나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만 맞아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도세가 좀 우세했네요. 요렇게 매도세가 우세했는데 양봉 좀 나오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려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이제 단기 더블 버텀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도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봉 한번 봐볼까요?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선 오늘은 양봉을 유지하고 있네요. 어제는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시그널이 될 만한 거래량 안 나왔다. 이 부분에선 시그널이 될 만한 거래량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빡빡 올라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나왔다라는 부분. 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60일평선에 대한 저항을 맞으려고 한다라는 부분. 여기도 보면 60일평선에서 저항 먹고 내려왔거든요. 61평선에서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 10일, 20일 평선을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돌파를 해서 올라가줘 가지고 나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고 해도 요 정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소지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때 요 반등세 나왔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지고 아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